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성공적으로 발사된 누리호가 위성 8기를 모두 목표 궤도에 사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용 위성을 싣고 나선 첫 비행에 성공하면서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가 우리 위성을 싣고 우리 땅에서 발사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누리호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대전 지상국과 교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잠시 뒤 과기정통부는 소형 위성 2호와 큐브 위성 7개 교신 상태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에 체계 종합기업으로 참여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앞으로 남은 3차례 발사에서 발사를 주도할 계획입니다. 민간 기업이 발사를 주도하면서 본격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게 될 전망입니다. 서태평양의 휴양지 괌을 강타한 태풍 마와르의 여파로 항공편 무더기 결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괌 당국은 다음 달 1일까지 현지 공항 활주로를 폐쇄하겠다고 통보했는데 한국인 관광객 3천여 명의 발도 묶였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180명으로 지난 2월 25일 이후 90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신규 환자는 17,933명으로 집계됐고 하루 새 숨진 사람은 15명 발생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첫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8개의 위성을 본 궤도에 안착시키며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18분 58초 동안 이어진 누리호 비행의 여정을 차정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 3, 2, 엔진 점화, 이륙. 엄청난 굉음과 함께 붉은 불꽃을 내뿜으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며 수직으로 뻗어나가는 누리호. 이륙 1분 뒤 주변 공기 압력이 최대치로 높아지는 첫 고비를 무사히 통과합니다. 발사 2분 5초쯤 64.5km 지점에 달하자 1단 로켓이 분리돼 떨어져 나갑니다. 점화된 2단 엔진으로 고도 204km까지 올라간 누리호는 위성 보호덮개인 페어링을 정상 분리했습니다. 이어 258km 고도에서 2단 로켓이 분리되고 발사 13분 3초 뒤 목표 고도인 550km 지점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이번 발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분리하고 이어 20초 간격을 두고 국내 민간 기업의 큐브 위성 3기를 차례로 궤도에 올렸습니다. 우주 기상 관측을 위한 천문연구원의 군집 위성인 도요셋 4기까지 차례로 분리하며 8개의 위성을 순조롭게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3차 발사까지 누리호 비행 성능을 확인하며 누리호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발사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위성 운영과 우주 탐사까지 우리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간 위성들을 우주 공간에 쏟아내고 임무를 완수한 누리호는 발사 뒤 18분 58초 가속도에 의한 비행을 멈추며 세 번째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YTN 차종우입니다. 네, 누리호가 18분 58초 동안 완벽한 비행을 마치며 위성 8기를 목표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이 과정을 우주에서 포착한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생생한 현장을 김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발사대를 박차고 우주로 날아오르는 순간 75톤급 엔진 4기가 내뿜는 화염이 누리호 기체에 장착된 카메라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발사 2분 뒤 1단이 분리되자 2단에 부착된 카메라에서 지구로 추락하는 1단의 생생한 모습이 포착됩니다. 2단 분리 후 그 사이 공간을 통해 파란 지구의 모습도 담겼습니다. 3단 로켓이 움직이며 자세를 잡자 주 탑재체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누리호와 분리되며 목표 궤도에 진입합니다. 누리호가 첫 손님을 원하는 곳에 정확히 배달하는 데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멀어지는 순간 카메라에 첫 번째 큐브 위성이 빠르게 분리되는 모습이 찍힙니다. 20초 간격으로 한 기씩 튕기듯 우주 공간으로 향하는 큐브 위성들.
3단 로켓이 큐브 위성 사출을 위해 자세를 조정하는 순간 카메라에는 다시 한번 파란 별,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이 담깁니다. 누리호는 18분 58초에 걸친 비행 과정에서 단분리와 위성분리, 목표 궤도 안착까지 완벽하게 수행하며 첫 실전 발사를 마무리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한 번에 고비를 딛고 성공한 누리호의 세 번째 비행. 사실상 첫 실전 발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리호가 탑재 위성을 목표 궤도에 안착시키면서 본격적인 우주 수송 시대의 지평이 열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우주를 가로지르는 누리호. 고도 550km에 도달하자 180km에 달하는 거대한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떨어져 나갑니다. 13분 3초 계획했던 그대로입니다. 목표했던 여명 황혼궤도에 무사히 안착한 차세대 소형위성 2호. 이어 20초 간격을 두고 큐브위성 7기도 차례로 분리됐습니다. 위성 8기 모두 제자리를 찾아준 뒤 18분 58초 누리호의 세 번째 여정은 종료됐습니다. 발사체의 최종 목적은 19간 위성을 원하는 궤도에 정확하게 투입하는 겁니다. 이번 3차 발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위성 모사체나 성능 검증 위성을 실었던 지난 2차례 발사와 달리 실용 위성을 직접 수송한 첫 실전 발사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번 멈췄지만 다시 도전한 비행에서 누리호는 완벽하게 첫 위성 손님을 수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도 약 550km에서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 큐브 위성의 분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기술로 완성한 우주발사체 누리호. 이제는 명실상부 우주 화물선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누리호 3차 발사가 이뤄진 전남 고흥에는 발사의 순간을 직접 보려는 인파로 북적였는데요. 설렘과 긴장이 가득했던 전망대에서는 발사 성공 소식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 전망대에 모인 시민들. 누리호의 발사 순간만을 기다립니다. 오후 6시 24분, 15km 떨어진 발사대에서 누리호가 섬광과 함께 힘차게 솟아오릅니다. 일대는 함성과 박수로 뒤덮였습니다. 불꽃을 뿜어내며 수직으로 상승하는 모습에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가족과 연인과 휴대전화 카메라를 연신 누르며 역사적인 비행 모습을 담아봅니다. 불꽃이 선명하게 나와서 멋있었어요. 기분이 너무 감격스럽고 좀 좋았어요. 누리호가 우주로 날아올라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지난 여운이 가시질 않습니다.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전광판을 통해 누리호의 실시간 상황이 전달될 때마다 기뻐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종식으로 지난 2차 발사 당시보다 인파가 더욱 많이 몰리면서 누리호 성공 발사 응원 열기가 더욱 뜨거웠습니다.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자랑스러워하며 우주 탐사의 꿈까지 기원해봅니다. 마음이 엄청 뭉클했고 연구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우주 최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달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행성에도 가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누리호의 불꽃만큼 뜨거운 국민들의 응원 속에 순수 국산 기술로 완성한 누리호의 발사 성공이 우주 강국을 향한 힘찬 도약의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에는 민간 우주기업이 체계 종합기업으로 처음 참여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이 완성한 누리호 제작과 발사 노하우를 이어받는 건데요. 이번엔 참관에 그쳤지만 앞으로 남은 3차례 발사는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게 됩니다. 보도에 이성규 기자입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누리호는 엔진과 구조체, 유도 제어 장치, 발사대, 시험 설비 등을 모두 국내 기업들이 나눠서 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개별 기업들이 만든 부품을 총조립하고 성능을 검증한 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입니다. 하지만 3차 발사부터는 지난해 10월 체계 종합기업으로 선정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 같은 역할을 항우연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전수받습니다. 이제 기업 주도로 이루어지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민간 부분이 좀 주도가 되는 이런 우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3차부터 체계 종합기업,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 들어와서 기술 이전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3차 발사의 준비와 운용 과정을 모두 참관했습니다. 2025년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부터는 기체 제작과 총조립 등 참여 범위를 실무까지 크게 확대합니다. 4, 5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발사체 구성품에 대한 제작 품질 관리, 그리고 총조립, 그리고 시험 평가에 관련된 발사체 제작에 관련된 총괄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고 2027년 누리호 6차 발사에서는 대부분 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합니다. 발사와 발사 운용, 관제센터는 항우연이 책임을 그대로 맡습니다. 고도의 운용 노하우가 요구되고 발사체 추락 시 민간 피해 보상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발사체로 실용 위성을 처음으로 쏘아올리면서 위성 발사 상용 서비스 등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누리호가 실전 발사인 3차 발사에도 성공하면서 한국형 발사체의 우주 수송 성능이 확인됐습니다. 인공위성과 달 궤도선 그리고 발사체까지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올라섰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누리호가 불꽃을 내뿜으며 땅을 박차고 우주로 날아오릅니다. 1단과 페어링, 2단까지 어려운 고비를 차례로 넘기고 위성을 550km 궤도에 올려놓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우리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우주 발사체 기술은 국가 간 기술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누리호는 1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순수 우리 기술로 완성해야 했습니다. 독자 개발한 로켓이 1차, 2차에서는 발사 성능을, 3차에서는 실전 우주 수송 능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우리나라 인공위성 기술력은 이미 세계 7위권. 지난해 다누리 발사 성공으로 자력 달 궤도선 기술까지 확보한 상태여서 우리나라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 7대 우주 강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다양한 민간 업체에서 개발된 그런 기술들이 우주 검증을 위해서 이번에 올라가서 제대로 올라가서 작동되는 게 확인된다면은 우리의 우주 기술력이 그만큼 올라가서 산업적 경쟁력이 좀 확보되지 않았나. 특히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에는 민간 체계 종합기업이 참여해 앞으로 남은 3번의 누리호 반복 발사를 총괄할 예정입니다. 우주 선진국보다 시작은 늦었지만 훨씬 짧은 시간에 국내에서도 뉴 스페이스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한 차례 실패와 한 차례 성공을 바탕으로 일궈낸 성과입니다. 앞선 경험을 분석하고 부품을 개선해 처음으로 실제 위성을 싣고 실전 발사에 성공한 건데요. 누리호의 지난 발사 기록을 최소라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누리호가 처음으로 우주로 향한 건 2021년 10월 21일입니다. 당시 1, 2단은 성공적으로 작동했지만 3단의 경우 헬륨 탱크 고정 장치가 풀리면서 산화제 누설로 엔진이 일찍 꺼졌습니다. 결국 누리호는 700km 고도에는 도달했지만 위성을 궤도에 안착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3단 산화제 탱크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헬륨 탱크의 고정 장치 설계 시 비행 중 부력 증가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항우연은 헬륨 탱크 고정 장치를 더 견고하게 만들었고 산화제 탱크 덮개도 더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개선된 부품을 장착한 누리호는 당초 예정보다 한 달 늦춰진 6월 2차 발사에 나섰습니다. 기상 악화로 한 차례 발사가 연기됐고 발사대에 세워졌던 누리호가 1단 산화제 탱크의 레벨 센서 이상으로 다시 조립동으로 옮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센서 부품을 교체한 누리호는 결국 예비일 안에 2차 발사에 성공했고 위성 모사체와 성능 검증 위성 모두 목표 고도에 목표 속도로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 이번 3차 발사 때는 발사 3시간 전 통신 이상이 확인돼 누리호를 기립한 상태로 발사가 하루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발사체 자체 문제는 아니었던 만큼 연구진들의 밤샘 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엔진 정화, 이륙,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결국 누리호는 예비 발사일 안에 발사됐고 처음으로 실제 위성을 우주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이어 첫 실전 발사에 나선 누리호가 싣고 간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데 이어서 양방향 수신까지 성공했습니다. 조선학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 공공연구정책과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어젯밤 7시 58분쯤 대전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한 데 이어서 오늘 새벽 대전과 해외 지상국과 7차례 추가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발사된 7개 큐브 위성 중 도요셋 2기와 산업체 큐브 위성 2기는 위성 신호 교신에 성공했으나 도요셋 2기와 산업체 큐브 위성 1기는 아직 신호 교신을 시도 중입니다.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7,9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주 전보다 1,000여 명, 2주 전보다는 2,000여 명 적은 수치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 사례는 17,905명, 해외 유입 사례는 2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80명으로 2월 25일 이후 90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하루 새 숨진 사람은 15명으로 현재까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34,751명입니다. 태평양의 대표적 휴양지인 괌에 태풍 마와르가 강타하면서 이달 말까지 현지 공항이 폐쇄되고 한국을 오가는 비행기가 모두 결항됐습니다. 이 여파로 괌을 찾아갔던 우리나라 관광객 3천여 명이 발이 묶이고 일부 숙소는 전기와 물까지 끊겨서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한 비바람에 나무가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들썩이더니 뒤집혀 날아가고 쑥대밭이 된 호텔에서는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최대 풍속 시속 241km 이상의 초대형 태풍 마와르가 태평양의 대표적 휴양지 괌을 강타했습니다. 시내에는 통행 금지령이 내려지고 현지 공항은 폐쇄됐습니다. 3,000명 정도로 추산되는 한국 관광객들도 모두 발이 묶였습니다. 뭐 식당이나 아니면 그 마트 같은 게 열리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좀 불편하고 인터넷이 좀 안 돼서 카드 결제가 잘 안 되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이른 여름 휴가를 떠났던 관광객들은 수도와 전기, 인터넷마저 끊긴 현지에서 기약 없이 기다리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지금 퇴계하러 왔다가 뭐 이게 무슨 일인지 스트레스 진짜 엄청 받고 그냥 지금 구조라도 빨리 하러 와가지고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우리 공관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각 호텔마다 와서 인사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별다른 특별히 대책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는 주하간야 출장소 직원 3명이 전원 비상근무를 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현지에 강한 비바람이 부는 데다 공항이 폐쇄된 만큼 당장은 교민을 구출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비행길이 열리는 대로 관광객들이 최대한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자 소비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장을 점검하면서 안전성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나는 모든 수산물은 여전히 국내 수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가리비와 돔, 명태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수입량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소비자들이 일본산 수산물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직 싸늘합니다. 일본산은 안 사요, 아예. 요새 바닷물이 또 오염되었다 그래가지고 특히 생선은 더욱더 안 사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준비에 열을 올리자 우리 정부는 안전성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수입업체와 학계는 물론 소비자들까지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 검사 절차를 공개하며 안전성 검증에 나선 겁니다. 식약처는 일본에서 들어온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 결과서를 제출받은 뒤 직접 세슘과 요오드를 매번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돼 반송된 경우는 2013년 1건, 2014년 4건 등 모두 5건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될 수 있는 플루토늄 등은 검사 항목에서 빠져 있는데 식약처는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라도 검출되면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추가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입 규제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일본 정부에 다시 스트론튬 등 추가 핵종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국내 반입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를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정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검사 절차의 투명성과 철저함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소비자들의 안심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때이른 더위로 올해 첫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1일 경남 창녕군에서 중국 국적의 44살 외국인 남성이 온열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7월 1일에 처음 발생했는데 이보다 41일 빠른 것으로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온열 질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질병청이 파악한 작년 온열 질환자는 모두 1,564명이며 추정 사망자는 9명으로 사인은 모두 열사병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청은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헐렁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입고 모자나 양산을 챙겨 체온을 낮추고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최근 네이버나 다음 같은 국내 포털 사이트 관리자를 위장해서 해킹 메일을 무차별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과거엔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 같은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지금은 학생이나 회사원 등 사실상 전 국민을 상대로 북한이 해킹을 시도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중학교 교사 이모 씨는 포털사이트 관리자가 보냈다는 메일을 무심코 열었다가 몇 년치 메일은 물론 클라우드에 저장된 이력서와 개인 파일이 통째로 유출됐습니다. 회사원 김모 씨도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제목의 메일을 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가 며칠 뒤 메일에 있던 업무 자료가 해커에게 절취됐다는 보안기관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두 사례 모두 북한 정찰총국 등 북한 해킹 조직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였습니다. 국정원이 최근 3년간 북한의 해킹 공격을 분석했더니 이메일을 악용한 해킹 공격이 4건 중 3건꼴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해킹 메일은 주로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 관리자를 사칭해서 보냈는데 계정 보안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제목을 꾸며 이용자가 의심 없이 열람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국정원은 해킹 메일을 구분하는 방법도 소개했습니다. 먼저 관리자가 보낸 메일은 아이콘이 다르고 보낸 사람의 메일 주소도 교묘하게 위장하니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또 메일 본문의 링크에 마우스를 올리면 수상한 링크 주소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도메인을 위조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크롬 익스텐션 확장 프로그램 보면은 그 딱 눌렀을 때도 차단해주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 걸 많이 적극 활용하는 게 예방에 도움이 될 거다. 국정원은 과거엔 북한의 해킹 대상이 외교나 안보 분야 전문가로 한정됐지만 최근엔 학생과 회사원 등 전 국민을 상대로 해킹 공격을 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한 폭의 그림 속에는 그 작가의 삶과 의지가 담겨 있는데요. 물고기와 새, 꽃 등을 소재로 생명력을 표현한 화가 노은님은 생물들의 강인한 생명력으로 그림을 향한 자신의 자유의지를 표현해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파독간호사에서 세계적 화가가 되기까지 노은님 작가가 걸어온 삶과 작품 세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